안녕하세요. 김규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2주에 한 번씩 자꾸 오게 되니까 늘 올 때마다 뭔가 새롭게 스튜디오도 바뀌는 것 같고 분위기도 바뀌는 것 같고 2주 만에 오니까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간식이 엄청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요즘 좀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간식이 바뀐 게 좋기는 한데 가끔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요즘 어떠한 고민을 많이 하고 지내세요? 물론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마스크 어떻게 하지? 마스크 때문에 뭐 유치원에서 또는 학교에서 코로나가 유행을 했네, 자가격리를 하네. 물론 코로나가 지금 우리 모두의 관심사겠지만 코로나를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두 가지 건강 걱정을 한 게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는 피부 걱정을 제가 이 겨울 내내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큰아이가 지금 교정을 시작을 했는데요. 교정을 하면서 이제 충치가 생겼다고 해서 큰아이와 둘째 아이를 둘 다 데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충치 치료를 하러 갔는데 선생님께서 치과를 잘 시키라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치아 관리랑 피부 이 두 가지가 저는 정말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피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준비를 했고,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치아 관리에 대해서 소아과 의사 겸 엄마의 입장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크롱프렌즈님, 이황수님, 안녕하세요. 크롱프렌즈님은 제가 아까도 댓글을 달았는데 요즘 회사도 너무 정신이 없고 제 자신도 조금 계속 정신없는 일이 생겨서 바로바로 댓글을 못 다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둘째 딸도 반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막 검사를 하고 자가격리가 풀리고 저도 검사를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도 저도 외부 활동을 하니까 저도 검사를 하고 하면서 정말 코로나가 점점 내 목을 졸려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되게 명수가 적었을 때는 되게 한 달이 건너에 계속 생기다가 이제는 자꾸 우리 아이의 반, 먼 친척 뭐 이런 식으로 가까운 데서 생기니까 다행히도 너무 감사하게 중증도가 떨어져서 코로나를 그냥 좀 심한 감기처럼 대부분 앓고 지나가시는 게 너무 다행이지만서도 그래도 여전히 여러 가지 면역이 저하돼 있으신 많은 환자분들께서는 똑같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시간을 우리가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대구랭커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오늘 이제 피부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저희 둘째 아이를 제가 임신을 했을 때가 이제 펠로우 1년 차였는데 이상하게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 엄청 정말 먹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컵라면이었어요. 그래서 컵라면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컵라면 하나에 김밥 한 줄을 거의 매일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희 첫째 아이 때도 그렇게 굉장히 자주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이 때는 제가 레지던트 3년 차 때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레지던트 전공의 방에 가면 제가 또 딴에 임산부라고 동기 친구들이 늘 김밥 한 줄을 제 거를 남겨줬었어요. 회전을 돌고 늦게 와도. 그러면 그거를 11시쯤 맨날 컵라면과 라면 한 줄을 먹었던 생각이 나는데 되게 시기를 되게 임신하고도 안 좋은 인스턴트를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첫째도 피부가 조금 건조하긴 했지만 둘째는 조금 더 예민하고 조금 더 유난히 많이 건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부 건조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을 봤더니 진짜 뺨에 입 주변에 붉게 울룩불룩 계속 뭐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두 아이들 둘 다 아토피는 없습니다. 아토피는 없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얼마 전에 손이 따갑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만져봤더니 손이 정말 콩쥐처럼 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제가 우리 둘째 아이에게 살림을 엄청 시킬 것 같이 정말 손이 다 터가지고 스테로이드를 발랐더니 애가 따갑다고 울고불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빨리 스테로이드 로션을 지우고 바세린을 바르고 막 로션을 계속 바르면서 아, 정말 보습을 정말 신경 써서 잘 해줘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공기가 같이 건조해지고 공기가 건조해지고 습도가 낮아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면 피부에 있는 수분을 공기가 뺏어가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죠. 피부가 건조해지게 되면 저희가 처음으로 느끼는 증상은 얼굴이 까실까실하다, 그리고 가렵다, 따갑다, 그리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굉장히 건조한 날에는 로션을 바르면 얼굴이 굉장히 화끈화끈거리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을철부터 우리나라는 습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건조주의보가 내리기도 하고 하면서 봄철까지는 계속 피부에 보습을 신경을 써줘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병원에 있을 때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죠. 선생님은 무슨 로션 쓰세요? 그리고 선생님 애들은 무슨 로션 쓰세요? 목욕은 뭘로 씻기세요? 목욕을 할 때 샤워를 시키세요? 통목욕을 시키세요? 통목욕을 시킬 때 한참 한 5, 6년 전에는 그 안에 이렇게 오일 같은 거를 넣는 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시나요? 별별 많은 질문들을 받았었는데요. 저도 실은 저의 피부에 고민이 많기 때문에 강남 세브란스에 계신 저의 선배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미령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라고 부르는데, 언니, 저 피부가 너무 안 좋고 맨날 까실까실하고 뒤집어지고 조금 예민할 때 새로운 로션 바르면 얼굴이 벌개지고 꼭 알레르기처럼 올라오는데 언니는 로션 뭐 바르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는 되게 그 언니 피부과 교수님이 쓰시는 브랜드를 따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쭤봤더니 의외로 피부과 더모 라인에서 나오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지오겔이라든지 아벤느 이런 식의 그냥 피부과에서 사용을 하시는 아주 순한 기본적인 로션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언니는 혹시 좋아하는 브랜드나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규현아,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결국 브랜드는 나의 만족인 것 같아. 그리고 아이크림도 제가 따로 여쭤봤더니 그것도 너의 만족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고가의 라인, 그리고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 많은 단계들이 필요한 이유도 있겠지만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브랜드와 가장 잘 맞는 로션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건 사람들마다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최고급 라인을 쓰셔도 만족을 못 하시다가 뭐 다단계, 누스킨 이런 거에 너무 만족해 하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로션 바르기가 너무 귀찮아서 저희 아이들이 쓰고 있는 피지오겔이나 리미테 누트라는 옷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아이들 로션이 너무 예뻐 보여서 제가 조금 산 적이 있는데 그거를 바르니까 얼굴이 되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떠한 브랜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좋은 거를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아무리 좋아도 너무 비싸면 그걸 꾸준히 유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이라든지 또는 우리 아이 또는 내가 썼을 때 불편하지가 않는다면 나에게 잘 맞는 브랜드가 가장 좋은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야드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보이실까 모르겠는데요. 요 입술 주변이에요. 보시면 빨갛고 이렇게 막 뭔가 되게 아파 보이죠? 쓰라려 보이죠? 이렇게 입술 주변으로 아이가 얼굴이 전반적으로 다 붉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돌 근처에 아이들 얼굴 사진을 찍어서 맨날 물어보죠. 언니, 누나, 뭐 선생님 이거 뭐예요? 아토피예요? 뭐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데요. 소아과 의사들이 그렇게 되면 고민을 하죠. 이거 태열인가? 침독인가? 아토피인가? 그래서 가장 많이 엄마들이 아기가 어렸을 때 흔하게 노출되는 이러한 피부 질환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태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실은 태열은
양방학적인 용어라기보다는 한방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초록창을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한의학 대사전에 태열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갓난아이의 열증이래요. 그래서 태아시계, 즉 이 아이의 피부는 엄마의 뱃속에서 있을 때 뭐 임산부가 어떠한 뭐 음식이라든지 마음의 병이라든지 어떠한 뭔가 열독이 치밀어서 생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양방학적인 피부과에서 이야기를 흔하게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옛날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져 왔던 꼬맹이들한테 생기는 그런 벌겋게 일어나는 것들을 저희가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엄마 뱃속에서 생긴 어떤 열이 태아한테 오타가 있었습니다. 태아한테 전해져서 그 열독 때문에 아이의 얼굴과 머리 이쪽이 건조하고 가렵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태열이라고 흔하게 부릅니다. 태열을 조금 양방학적으로 좀 보게 되면 만 2개월 전에 얼굴에 이제 좀 오돌토돌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보통은 4개월이 지나면서 100일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양상을 띱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열은 태아의 상태에 있었을 때 생긴 열이기 때문에 아이가 태아의 상태에서 멀어질수록 좋아지겠죠.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의 일종,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의 일종이다 라고 저희 양 의사들은 부르기는 하는데요. 원인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의 어떠한 유전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아이의 어떠한 면역학적 반응, 그래서 뭐 예방접종을 맞았다든지, 또는 좀 감기가 걸렸다든지, 감기가 걸린 손위 형제랑 만났다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면역학적 반응이 몸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컨디션, 또는 아이의 피부 보호막 이상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열이랑 침독이랑은 실은 헷갈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굳이 이것을 태열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이다 라고 저희가 부모님께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왜 그런지 궁금한데 원인을 대부분은 잘 알지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한방학적인 측면이 조금 더 있고, 아이에게 나타나는 아토피성 피부염 자체도 한 가지의 어떤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과 이 아이의 면역학적인 반응, 그리고 이 아이의 피부 상태가 어떤지, 저희가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의 피부는 굉장히 질기다고 얘기를 하나요? 조금 여러 가지 자극에 센 피부들이 있고, 조금 약한 피부가 있고, 좀 상대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도 피부 보호막이 얼마나 튼튼한가, 얼마나 조금 덜 튼튼한가의 좀 개인적인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이러한 양상들이 아이에게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볼, 그리고 이마, 귀 뒤쪽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허벅지 안쪽에 피부가 벌겋게 일어나면서 조금 좁쌀 같은 것이 오돌토돌하게 올라오면 이것을 태열이라고 부르고, 조금 심해지는 경우에서는 물집이 생기면서 그 위에 딱지가 지고 아이들이 긁기도 하면서 건조증도 같이 동반이 되면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피검사라든지 무슨 유전자 검사 이러한 것들로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보고 그냥 아이가 나타나는 증상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어떠한 대단한 치료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아이에게 일어나는 피부의 문제들은 대부분은 방의 습도와 온도를 잘 유지를 시켜주고, 피부를 늘 촉촉하게 해줘야 되는 보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가렵거나 조금 자극이 되면 더 긁을 수가 있고, 긁게 되면 그쪽에서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더 건조해질 수도 있고 악순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손톱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시고, 필요한 경우에서 많이 긁는 경우에서는 면으로 된 손싸개를 일시적으로 조금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아이가 손을 가지고 노는 이 시기에서는 손싸개를 너무 오래 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아이의 여러 가지 촉각적인 발달이 조금 덜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심하게 긁거나 많이 문지르는 경우에서만 조금 일시적으로 손싸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잘 때라든지 아이가 좀 덜 움직일 때 해주시고, 아이가 조금 장난을 치고 자기 손으로 놀려고 하고 어떤 물건을 탐색하려고 할 때는 손싸개를 빼주실 것을 제가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보습 크림 같은 경우에서는 목욕을 하고 3분 이내에 너무 피부에 있는 물기가 다 말라서 피부에 이러한 습기까지 다 수분까지 뺏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보습제를 발라주실 것을 제가 보호자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저도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자극이 되지 않도록 아이의 옷은 되도록이면 면 제품으로 하고, 굉장히 혹시 자극이 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기저귀도 일시적으로는 뭐 면으로 사용을 하신다든지 조금 더 아이에게 더 피부에 자극이 덜 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용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고수진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6개월쯤에 사라지긴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코 주변에 이렇게 또 좁쌀처럼 올라오는 게 신생아 여드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서 받은 여러 가지 호르몬이라든지 아이의 일시적인 호르몬 상태 때문에 꼭 성인이 여드름이 나는 것처럼 신생아들도 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똑같아요. 얼굴에 보습을 잘 해주시고 짠다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잘 경과 관찰을 해주시면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태열도 그렇고 이제 신생아 여드름도 그렇고 잘 관리를 하면 돌 전에 특히 4개월이 지나면서 확 가라앉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보습을 어떻게 하냐고 엄마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특정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너무 뭐 한방적인 냄새가 많이 가미됐다라든지 아니면 냄새가 너무 화려한 그런 제품들은 좀 안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제가 굉장히 만족하면서 썼던 제품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타필이고 하나는 피지오겔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지오겔 같은 경우에서는 되게 현재는 라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파란색도 있고 뭐 빨간색도 있고 라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 라인들이 없었었고, 피지오겔 AI라는 그런 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티 인플라메이션이라는 라인인데 지금은 AI로 안 나오고 인텐시브인가 조금 그렇게 고보습이면서 이렇게 장벽을 피부에 만들어주는, 그래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로션 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오겔 같은 경우에서는 크림도 있고 로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얼굴에는 로션을 발랐었고 몸에는 크림을 발랐었습니다. 그리고 크림이 조금 빡빡한 경우에서는 로션에다가 베이비 오일 같은 거를 조금 섞어서 아이 몸에 겨울철에는 많이 발라줬었고요. 정말 건조하고 트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통에 덜어서 이렇게 손으로 떠서 쓰는 바세린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렇게 얼굴 주변이라든지 귀 뒤 이런 데가 많이 오돌토돌하고 가시러울 때는 많이 발라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세린이 정말 좋다라고 느낀 게, 저희 아이가 손이 이번에 많이 아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꼭 피부 건조증처럼 까실까실하게 손이 완전히 다 텄을 때 그 바세린을 굉장히 두껍게 바르고 재웠더니 그 다음날 손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는 굳이 엄청 비싼 제품들 또는 향이 너무 좋은 제품들을 쓰기보다는 요즘은 성분들을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검색을 하셔서 우리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브랜드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서도 아이들이 너무 어렸을 때는 몸을 비누로 매번 닦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홍보하시는 분들이 한번 샘플로 써보라고 주신 이렇게 보습 오일들이 있었어요. 목욕할 때 쓰는 거. 그래서 그거를 넣어서 제가 써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기대했던 그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건 제가 외국인 진료소에서 근무를 할 때 그 엄마들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기네 나라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몸에 바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 냄새 너무 싫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 몸에 올리브 오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요즘 나오는 굉장히 순한 아이들용 오일을 같이 발라주시는 것은 보습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침독이 또 있어요. 침독은 접촉성 피부염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접촉성 피부염은 뭐냐면 피부를 자극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에 우리 피부가 노출이 됐을 때 나타나게 되는 피부 염증의 한 종류인데요. 그러면은 그 염증이 왜 생겼냐에 따라서 자극성 또는 알레르기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침독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침에 접촉이 되면서 염증성 질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고, 접촉성 피부염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니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청바지를 입었을 때 이렇게 맨살에 닿는 단추 부분에 이렇게 동그랗게 빨갛게 되는 부분들, 아니면 고무 장갑을 꼈었을 때 라텍스나 이런 거에 갑자기 이제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다거나 이러한 것들 저희가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그러는데, 침독 역시 침에 접촉이 되면서 생기는 어떠한 피부 염증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재미난 것은 이 아이의 침이 떨어지는 부위에만 국한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입 주변이겠죠. 그리고 아이가 질질 흘리면서 이런 목이라든지 손등 이런 데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는 그러면 접촉성 피부염이기 때문에 접촉을 피해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침이 나오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 이가 나기 시작하는 5, 6개월에는 침을 정말 많이 흘리거든요. 정말 질질질질 흘려서 맨날 목수건을 해서 턱을 계속 닦아줬던 기억이 나는데, 아이가 침이 나올 때마다 잘 닦아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때마다 이렇게 가제수건이나 물티슈로 닦기보다는 물로 닦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제수건으로 닦을 때도 이렇게 문질르시지 마시고 톡톡톡 잘 두드리셔서 아이의 피부가 안 그래도 접촉성으로 피부 염증이 생겼는데 더 자극이 되지 않게 잘 씻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습을 또 잘해주라는 얘기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침독이 있는 아이들은 저는 계속 물로 자주 씻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로 씻고 그 부분을 로션을 한번 발라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가 침을 많이 흘릴 때는 장난감에도 침이 묻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난감들도 자주 소독을 해주시고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래서 침을 많이 흘리는 상황들, 그래서 아이들이 갑자기 침을 많이 흘리게 되면 이가 나나 보다를 한 번씩 생각을 해주시고 이를 한번 만져보시면 아마 잇몸을 만져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이들마다 이가 나는 시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말 일부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치아가 나서 나오는 아이들이 있고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빨리 100일쯤에 이빨이 나왔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6개월에 처음으로 앞니가 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평균적인 정상 이 개수는 아이의 월령 빼기 6 하면 평균적인 정상적인 이의 개수가 나오게 된다는 것도 그냥 팁으로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보람의 살쾡이님, 맞습니다. 바세린 꾸덕꾸덕해서 바르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넓은 면적에 다 바르기보다는 유난히 건조한 부분들, 그래서 입 주변이라든지 입술, 그리고 귓볼 뒤에, 그리고 손등 이런 부분에, 혹은 뭐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 너무 심하게 건조하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조금 적은 면적에 발라주시면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로션을 바르고 그 위에 바르면 조금 더 잘 이게 퍼지는 그런 발림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바르시는 그러한 순서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희님, 맞습니다. 스틱으로 나오는 바세린도 요즘 많이 나와서 얼굴 주름에 바르신다고요? 요즘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서 92세 되신 저희 왕할머니께서도 저를 사주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께서 우아클과 비욘디를 정말 열심히 모니터링을 해주시는데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너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주름이 파운데이션이 다 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바세린 스틱을 사시면, 그리고 요즘은 바세린 스틱뿐만이 아니라 고보습 무슨 스틱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너무 건조한 아이들은 수시로 발라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모두가 관심 있는 주제죠. 아토피가 있습니다. 아토피 같은 경우에서는 소아와 성인이 굉장히 다른 양상을 띠는데요. 제가 뒤에서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림들을 좀 가지고 왔고요. 아이들이 아토피가 있을 때는 굉장히 가렵습니다. 근데 혹시 성인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엄청 가렵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라든지 뭐 알레르기 질환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접종을 3차까지 하면서 이 목 뒤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로 이렇게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그 피부 가려운 부분들이 오래되면 거뭇거뭇하게 변하면서 피부가 두꺼워지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아침마다 너무너무 가려워서 정말 저희 남편이 그 소리에 깰 정도로 제가 벅벅 긁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잘 몰랐다가 나도 이렇게 가려운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가려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가 아파봐야 환자들의 아픔을 아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토피는 만성적으로 재발을 하게 돼요. 그리고 피부 습진 질환인데 이게 만성적이라는 것과 재발을 한다는 것에서 조금 환자들한테 많은 마음의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모두 아시겠지만 아토피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알레르기 질환, 특히 호흡기 질환들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러직 말치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었다가 알레르기 비염, 천식으로 진행을 하는 어떠한 아이들의 알레르기 질환의 어떠한 멀치, 그러니까 행진이 양상이 있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아토피는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신 천식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 만성 두드러기랑 같이 굉장히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태열이라고 부르는 영아기 습진을 일부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의 시작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태열이 있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아토피로 이완을 한다, 소아 아토피가 돼서 결국 성인 아토피까지 간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기는 조금 너무 속단인 것 같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발생 빈도 같은 경우에서는 다행히도 나이가 들면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생기게 되면 소아,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성적으로 재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호전됐다, 악화됐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게 되고 만성적인 결과를 보이면서 소아 아토피보다 성인 아토피가 됐을 때는 재발이 더 많이 되고 완치가 쉽지가 않은 양상을 좀 옆에서 보기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아는 분도 아토피로 굉장히 성인 아토피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그분이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 제가 옛날에 외래에서 또는 옆에서 알레르기 보시는 이제 소아 친구들이 경험을 하는 환자들보다는 굉장히 더 성인은 힘들고 증상도 심한 것을 조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소아 아토피는 경과도 성인에 비해서 좋고 물론 심한 친구들은 굉장히 심해지지만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봤었습니다. 발생 빈도는 전 세계적으로 이완율이 조금씩 달라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보고가 되는데 선진국일수록 조금 더 빈도가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2010년도에서 조사한 경우에서는 초등학생의 약 3분의 1 이상인 35.6%가 아토피였다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아토피인지 일부에서는 저희가 어떠한 약이라든지 어떠한 연고나 로션을 처방을 해주기 위해서 아토피라는 진단명이 들어가야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아토피인지 그 약을 주기 위해서 아토피까지는 아닌데 아토피라는 진단명을 넣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자세히 살펴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관심도 높아졌고 빈도가 늘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원인은 아까 앞에서 보셨던 태열과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비슷한 양상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의 유전적인 소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환자의 어떠한 면역학적인 이상이랑 피부 보호막 이상,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만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가족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70에서 80%의 환자들은 가족력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라든지 형제, 자매가 아토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 연구에서는 부모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아토피 피부염에 있으면 자녀의 50%에게 아토피를 물려주게 되고요. 부모 두 분이 다, 엄마, 아빠가 다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서는 자녀의 75%에게 아토피성 피부염이 생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아토피성 피부염은 어떠한 유전적 소인도 굉장히 강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유전적인 소인도 강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와 아이는 환경적인 요인을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라든지 또는 식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을 너무 많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유전자가 100%냐, 유전자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치료 원칙은 아까도 앞에서 증상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원인이 뭔지를 조금 알아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뭔가에 접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 있을 때,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더 유발이 되는지를 조금 살펴보시고 그 인자를 제거를 할 수 있다면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적절히 목욕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보습제를 사용을 잘 해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고 또 청결하게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피부를 기름지게 유지를 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목욕을 안 하는 것도 오히려 위생의 문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2차적인 감염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흐르는 깨끗한 물로 목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2차 피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서는 국소 스테로이드제, 그리고 칼시뉴린 억제제, 항히스타민제, 면역 조절제, 항바이러스제 여러 가지 그러한 피부에 염증이 일어나는 원인들을 함께 조절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약이 있다면 같이 사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침독이든 태열이든 아토피든 건강한 생활 습관과 청결함을 유지를 하면서 보습을 잘 해주는 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집안의 온도와 습도를 잘 조절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기온이 낮아질수록 습도도 같이 낮아지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피부에 있는 수분을 뺏어간다, 공기가,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추운 겨울철이 되면 집에서 난방을 굉장히 많이 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안의 실내 온도가 올라가면서 피부 죄송합니다. 습도도 굉장히 낮아지게 돼요. 건조해지게 되죠. 그래서 특히 히터를 트는 경우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가습기를 사용을 하신다거나 또는 빨래를 잘 널어 주셔서 습도를 50%, 40에서 50% 정도를 잘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좋고, 실내 온도도 23, 4도 정도를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습도 중요하지만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른의 얘기이긴 하지만 제 친구가 제 피부를 보더니 커피를 그만 마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커피를 한 4-5잔을 마시는데,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커피 자체가 이제 우리 몸에서 수분을 조금 탈수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저처럼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은 물을 안 마셔요. 물 대신 커피를 마시기 때문에 또 이제 수분이 충분히 섭취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시기를 조절하실 때 반드시 물을 많이 드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아토피 피부염인지 이거를 병원에 가지고 데리고 가야 될지 아니면 우리 아이 보습만 하면서 집에서 좀 볼지를 고민이 되신다면 제가 뒤에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아토피 피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아토피 피부염이다 라고 진단을 2개월 전에 내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2개월 전에 아이들은 면역 기전이 완전히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 생길 만한 몸 안의 면역 반응이 완전히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2개월 전에는 아토피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래도 여러 가지 아이의 피부에 나타나는 양상이라든지 또 아이가 어떻게 보면 수유를 서서히 마무리를 하면서 이유식으로 넘어가는 6개월 즈음이 되면은 아이가 아토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너무 이 아이가 태열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아이 아토피인가 봐 라고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경과 관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수진님 커피 한 잔만 줄이겠습니다. 네, 요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진단 기준인데요.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또 강조가 되는 것은 아토피 피부염 진단은 단순히 한두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환자분의 임상 증상, 어떻게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는지, 증상이 어떤지, 이러한 증상과 병력,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있다든지 어렸을 때 뭐 예를 들면 침독이 심했다거나 아니면 태열이 있었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환자의 병력과 또 검사 소견이 필요하다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특히 대한 아토피 피부염 학회에서는 한국인의 특징적인 임상 영상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진단 기준을 마련을 했는데요. 보시면 주 진단 기준이랑 보조 진단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주 진단 기준 위에 박스에서 2가지 이상이랑 보조 진단 기준 중에서 4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아토피 피부염이네 라고 진단을 하시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 진단 기준의 첫째는 가려움증입니다. 그래서 피부의 벌건 부분이 그냥 벌겋기만 한 게 아니라 그분의 가려움증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로는 특징적인 피부염의 형태랑 분포인데요. 이것은 제가 2세 이하랑 2세 이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2세 이하의 영유아 같은 경우에서는 얼굴, 몸통, 팔다리의 편 부위, 그래서 이러한 팔다리 겉에 부분이 발진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2세 이상에서는 얼굴이랑 목이 있고 굽힌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팔꿈치 안쪽, 무릎 뒤쪽에 접히는 부위, 이런 쪽에 발진이 나타나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족력이 있는 분들, 특히 아토피 피부염이나 천식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는 아토피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것, 이 3가지 중에 2가지가 있으면서 플러스 보조 진단 기준을 볼게요. 벌건 부분, 피부의 어떠한 병변 부분이 건조하거나 백색 잔 비늘증, 그래서 하얗게 되면서 비늘처럼 일어나는 부분, 그리고 눈꺼풀 피부염 및 눈 주위의 어두운 피부, 그래서 이러한 눈끝이라든지 눈꺼풀 부분이 조금 어두우면서 벌겋게 피부에 염증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귀 주위 습진인데 특히 이 귓볼 밑에 부분과 뒷부분에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입술염, 그래서 입술 주변이 굉장히 많이, 입술이 트는 게 아니라 입술과 이 살의 경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염증이 생기고 그쪽이 건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계신 분들 입술 주변을 한번 생각하시면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 발의 비특이적인 습진, 두피 비늘, 모공 주위 피부 두드러짐, 유두의 습진, 땀이 나면 가렵다든지 백색 피부 그림증,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하얗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즉시형 피부 반응 양성, 그래서 단자 검사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병원에서 하시게 되는 부분이고요. 피 검사를 했을 때 뭐 IgE라는
면역 글로불린의 일부가 높다든지, 그 다음에 피부 감염에 대해서 감수성이 굉장히 높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보조 진단 중에서 4가지 이상이 같이 있으면 이 사람은 아토피구나 라고 진단을 하시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아토피인가 아닌가, 아토피가 있는 건가 라고 헷갈리실 때는 이 기준을 한번 같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아과학 교과서에 나타나는 건데요. 검정색으로 칠해진 부분들이 이 계월의 아이들이 피부염이 많이 나타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2개월에서 9개월은 태어릴 때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어서 양쪽 볼, 그리고 사타구니 부분, 그래서 여기는 기저귀 때문에 접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팔꿈치 안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이 지나서 돌 전후에서 9개월부터 18개월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종아리 부위, 아까도 이제 2세 이하에서는 피부에 펴는 부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깥쪽이 주로 많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36개월로 넘어가면서 2세가 넘어가면서 굽힌 부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 안쪽에 다시 굽힌 부위에 생기기 시작하고 3세가 넘어가면서 여기 뒤에도 굽힌 부위에서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릴수록 얼굴에 더 많이 호발을 하게 되고 아이가 커가면서 이러한 팔꿈치 안쪽이라든지 무릎 뒤쪽으로 굽혀지는 부위에서 발진이 굉장히 많이 나게 됩니다. 요것은 이제 또 영어로 된 또 다른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이 무릎 앞쪽, 그 다음에 이마랑 얼굴 부위, 손등이랑 팔 바깥 부분들이 보통 발진이 있고, 어린 시절에서는 무릎 뒤쪽, 팔꿈치, 목 부위, 그리고 다시 성인이 될수록 얼굴 부위가 나타나는데, 얼굴 부위 중에서도 아까 이제 진단 기준에 있었던 눈 주변, 눈꺼풀, 그리고 입술 주변의 병변이 굉장히 소아들과는 영유아와는 비교되는 얼굴 부위의 특징적인 병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2세 이전의 아이들에게서 이 아이가 아토피인지를 보실 때는 주로 양볼 그리고 얼굴 쪽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성인에서 나타나는 입술 주변이나 눈꺼풀은 이 시기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보실 수는 없습니다. 재미난 것은 피지가 발달되어 있는 콧등에서는 이러한 병변이 생기지는 않고요. 가려움증을 동반한 홍반, 그래서 뻘겋게 되는데 가려움증이 같이 동반이 되고, 급성기 증상인데 진물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적인 감염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만지니까 진물도 나고 거기가 벌겋게 염증이 생기면서 손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정말 퉁퉁 붓는,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눌러도 아파하는 그런 병변들도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을 유지를 하고 아까 손톱도 잘 깎으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도 이러한 부분과 일맥상통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세부터 10세 사이는 몸으로 발진이 더 아까 많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세 이전에서는 바깥쪽 편 부위였는데 이제는 다시 굽힌 부위, 그래서 이쪽 안쪽 무릎 뒤쪽에 많이 생기고요. 이제는 급성기를 지나서 급성기가 됩니다. 그래서 건조해지고 각질이 많이 생긴다는 특징이 있고요. 청소년기 이후, 이제 청소년기 이후는 성인기가 되겠죠. 성인의 아토피에서는 목 부분, 그리고 굽혀지는 부위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아기 때처럼 얼굴에 병변이 나타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 그리고 눈 주변, 눈꺼풀 위쪽에 굉장히 병변이 자주 생긴다. 그리고 소화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아까 제가 제 목 뒤를 하도 긁어서 꺼뭇꺼뭇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부가 굉장히 두꺼워지고 그 부분이 거칠거칠하고 조금 이 피부보다는 더 거뭇게 착색이 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한참 가려워서 스테로이드를 연고를 바르고 보습을 잘 해줬더니 좋아지면서 다시 이 약간 갈색이었던 게 빨갛게 됐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요즘 다시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지 아니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조금 가려워지니까 다시 이 뻘겋게 되다가 다시 갈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악화와 호전을 반복을 하면서 결국 아토피에서는 그 부분이 착색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다시 아까 그 그림들을 뭐 여러 가지 그림들 재미난 게 있어서 제가 계속 가지고 오긴 하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2세 이하는 얼굴 겉에 부분들, 펴져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좀 2세에서 청소년기 이전 10살 정도의 아이들은 굽혀지는 부분들, 그리고 이 발목 주변에서도 많이 나타난대요. 무릎 뒤쪽. 그 다음에 다시 성인이 되면서 이런 눈 주변, 입술 주변 다시 굽혀지는 부위, 그리고 이제 손 이런 데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생기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증상, 부증상의 진단 기준과 이렇게 생기는 부위들을 보시면서 아, 우리 아이가 아토피의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를 보시면서 필요하실 경우에서는 집에서 보습만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서는 연고를 발라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아이를 집에서만 보습을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에서는 병원에서 상담을 해 보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되게 재밌게 돼 있고 기억하기 쉬워서 마지막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반드시 할 것은 통목욕이나 샤워고 1일 1회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 통목욕을 하실 경우에서는 물 온도는 32도에서 4도 10분 정도 하시는 게 좋고요. 목욕 후에 3분 내 보습 반드시 발라주실 것, 그리고 하루 4번 이상 아주 얇게 자주 발라주시고요. 만약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연고나 로션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면 보습제를 바르는 것과 스테로이드 연고는 30분 정도의 간격을 두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비누라든지 클렌저 제품을 사용을 하실 거면 약산성 제품을 사용을 하셔서 피부 장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옷은 면을 입히시는 게 좋고, 약간 헐렁헐렁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바람이 통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너무 꽉 조이는 경우에서는 오히려 피부가 마찰이 되면서 그쪽에 감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잖아요. 뭔가 가려운데 거기 옷이 딱 붙어 있으면 더 가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헐렁한 면 제품 옷을 입혀주시는 게 좋고요. 온도, 습도 잘 맞춰주실 것, 그리고 아이들이 모유 수유를 했을 경우에 아토피의 발생이 더 감소한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것은 아토피 피부염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토피 질환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신 천식이라든지 알레르기 비형, 만성 두드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실 수 있다면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미 시작하셨으면은 그래도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엄마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직장 상황에 따라서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수유가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엄마의 건강 상태라든지 젖이 안 나온다 하는 경우에서는 너무 무리를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무조건 스테로이드는 안 좋은 거다. 물론 스테로이드를 남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서는 아이의 단계와 부위에 맞는 스테로이드 강도의 연고라든지 로션을 드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스테로이드는 싫어요, 안 바를래요 라고 하기보다는 아이 병변의 정도라든지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필요하시다면 의료진의 처방 하에 상담을 하시면서 스테로이드를 유지를 하시고, 스테로이드를 유지를 정확하게 하시는 경우에서는 오히려 빨리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분별하게 미리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계란도 안 먹일 거고 땅콩도 안 줄 거고 미리 식품을 제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뭔가 식품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실 때에는 아이가 그래도 한 2, 3세 이상이 돼서 충분히 많은 음식들에 노출이 됐다라고 생각되실 때 병원에서 피검사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어떠한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어떠한 부분에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타올로 각질이라든지 두꺼워진 부분은 밀지 않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갔네요. 그래서 고수진님의 질문을 좀 볼게요. 로션이나 오일 어떤 로션만 사용을 하시거나 오일만 사용을 하시기보다는 로션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시되 조금 더 건조한 날이라거나 겨울철 또는 아이 피부가 유난히 건조하다고 느껴지실 때는 오일을 섞어 주실 것을 더 권유를 드리고, 로션보다는 크림이랑 섞었을 때가 조금 더 보습 효과가 올라가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션은 묽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발리기는 하지만 조금 더 피부 장벽을 유지를 해주실 때는 크림이랑 섞어 바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윤희님 모유 수유 정말 오랫동안 새 아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역지사지님, 어렸을 때 아토피 아이들이 있었는데 한식 위주로.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음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님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알레르기 질환이 식사와 무조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도 분명히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환경은 주거 환경도 있지만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양서양식, 그리고 패스트푸드보다는 집에서 엄마가 해주시는 건강한 한식 위주의 반찬들과 곡물들 섞은 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같이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질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기가 피부에 오돌토돌 두드러기가 올라오면 건조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혹시 아이의 먹는 거라든지 연관성이 있는지도 좀 같이 봐주시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서 보습을 신경 써서 해봐 주세요. 그래서 좋아지시면 아마도 건조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치금님도 굉장히 오랜만에 뵀는데 건강하시죠?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저는 2주 후에 저희 아이들의 구강 관리에 대해서 다시 준비를 해서 재밌는 시간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